질 게 뻔한 전투에서 오히려 압승을 거두며 자신감이 오를 대로 오른 잉글랜드. 그리고 얕잡아 봤던 작은 섬나라에 패배하며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은 프랑스. 프랑스 국왕 필리프 6세는 이가 발렸죠. 곧바로 반격에 나설 것 같았는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승기를 잡은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프랑스로 진격하지 못하고 잉글랜드에 발이 묶이고 맙니다. 이후 두 국가는 전쟁보다 더 끔찍한 공포를 마주하며 7년 동안 전쟁을 멈추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전 유럽을 휩쓴 전쟁보다 더욱 끔찍한 공포.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름도 무시무시한 흑사병이었습니다. 잉글랜드군이 칼레를 점령한 이듬해에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큰 참사가 벌어지면서 도저히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죠. 흑사병이 잠잠해지던 1355년 잉글랜드군은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프랑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다시 시작된 잉글랜드와 프랑스 두 국가의 전쟁은 에드워드 3세와 필리프 6세가 아닌 그들의 아들들에게 넘어가서 시작됩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이전에 에드워드 3세와 함께 노르망디에 상륙했던 흑태자 에드워드가 나섰고, 프랑스에서는 필리프 6세의 아들 장 2세가 나섭니다. 아버지들이 끝내지 못한 전쟁이 아들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흑태자와 장 2세는 두 사람 모두 기사도의 화신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고 명예와 약속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기사도에게 정말 중요한 드러나지 않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기사도를 사용해야 할 때와 무시해야 할 때를 철저히 구분하는 거죠. 요 점에서는 흑태자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 흑태자는 아버지 에드워드 3세에게 신임과 총애를 받는 장남으로 이미 10대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수많은 전투 경험을 쌓았죠. 흑태자 에드워드는 잉글랜드군을 이끌고 필리프 6세가 몰수해간 기엔의 보르도를 시작으로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부터 1000km가 넘는 거리를 행군하면서 가는 곳마다 마을과 도시를 약탈합니다. 이때 흑태자의 이 행진은 100년 전쟁 역사상 최고의 약탈극이었습니다. 흑태자의 만행을 그대로 두고 올 리가 없던 장 2세는 잉글랜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모집했고 흑태자와 잉글랜드군을 추격해 갑니다. 결국 1356년 9월 프랑스 중서부에 있는 부아테 지역에서부터 두 군대가 드디어 맞붙게 됩니다. 이번에도 프랑스군의 병력이 잉글랜드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잉글랜드군이 7천여 명이었는데 프랑스군은 2배가 넘는 병력을 갖췄죠. 그런데 장 2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크래시 전투에서 필리프 6세가 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이끌고 갔지만 1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잉글랜드군에게 완전히 무너졌었죠. 장 2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잉글랜드군이 전해준 교훈을 채용해서 방탄 능력을 보강하고 보병 중심의 전술을 짭니다. 장 2세는 말탄 기사단을 선발대로 보내서 잉글랜드 군수들을 먼저 공격한 뒤에 잉글랜드 기사처럼 말에서 내려서 보병과 섞여서 잉글랜드군 진영으로 돌격하게 합니다. 프랑스 장 2세의 보병 중심의 전술, 과연 성공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도 잉글랜드군의 압승이었습니다. 장 2세가 무엇을 놓쳤기에 전술까지 바꿨는데 이번에도 패하게 됐던 것일까요? 잉글랜드군은 이번에도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공수부대 앞에 목체까지 설치하면서 방어 준비를 합니다. 선발대로 출발한 프랑스 기사단은 힘겹게 언덕을 올라갔고 잉글랜드군이 설치한 방어용 말뚝에 걸려서 진영을 뚫지 못합니다.
작전대로 말을 타지 않고 돌격한 보병들은 무거운 강철 갑옷을 입은 채로 발이 푹푹 빠지는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 언덕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고 결국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잉글랜드군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었죠. 크레시 전투와 달리 프랑스군의 공격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돌격하지 않고 1진, 2진, 3진, 4진을 체계적으로 포진시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비록 1차, 2차 공세는 실패했지만 두 번의 공격이 끝났을 때 잉글랜드군은 거의 탈진해버립니다. 계획대로 3차, 4차 공격이 감행되었더라면 흑태자가 패배했을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공격 부대였던 오를레앙 공이 자기 차례가 오자 전선을 무단 이탈해버립니다. 이것이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진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장 2세는 마지막 남은 자기 부대 4선에 있던 부대를 전진시킵니다. 이게 용감한 행동이긴 했는데 흑태자는 더 용감하고 노련했어요. 당시 잉글랜드군은 거의 모든 병사들이 기진맥진하고 궁수는 화살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젠 틀렸다고 체념하는 장병들도 나왔어요. 그러자 흑태자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명령하고 자신이 직접 검을 휘두르고 프랑스군과 충돌하게 됩니다.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갑자기 프랑스군 진영 뒤에서 잉글랜드군의 깃발이 등장합니다. 이게 흑태자의 계략이었는데 전투 직전에 습속으로 군대 일부를 매복시킵니다. 그래봤자 200명도 안 되는 소수였는데 사실 전투 중인 병사가 적의 병력이 얼마인지 이런 거 알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오직 상황 판단만이 가능해요. 프랑스군은 이미 마지막 전력을 전투에 투입한 상황이었어요. 예비대가 없다고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잉글랜드 군의 깃발이 나타난 거죠. 거기다 앞에서 궁수들이 활을 벌이고 겁없이 정면으로 돌격해옵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거 완전히 함정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놀란 프랑스군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군이 붕괴하고 도주하는데 기사도의 화신 장 2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날 전투에서 두 나라의 왕은 어떤 기사도 무색할 만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장 2세는 어린 아들을 안고 전투용 도끼를 휘두르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경호하는 기사들이 모두 전사하고 왕과 소년 왕자는 잉글랜드군에게 겹겹이 포위됩니다. 이 전장에서 제일 값비싼 전리품이 뭐겠습니까? 왕이죠. 겹겹이 포위한 잉글랜드 군들은 두 사람을 건드릴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에 서로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장 2세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스스로 포로가 되는 것이죠. 장 2세는 장갑을 건네며 포로가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중세시대의 전쟁터에서 장갑을 벗어서 넘겨준다는 게 바로 자진해서 포로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중에 자진해서 포로가 되면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기사도 휴머니즘 아니고 죽이는 것보다 포로로 잡아서 몸값을 받아내는 게 더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평민들까지도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공정 가격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왕은 값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박을 친 거죠. 흑태자는 프랑스 왕 장 2세를 생포했을 뿐만 아니라 왕자와 수명이 넘는 귀족 2,000여 명의 기사들까지 포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흑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란이 났기 때문에 프랑스는 더 이상 잉글랜드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평화회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잉글랜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포로로 잡혀있던 장 2세의 서명을 받아 브레티니 조약을 체결합니다. 브레티니 조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랑스 왕에 대한 잉글랜드 왕의 모든 봉건적 의무를 면제한다. 프랑스는 잉글랜드에게 아키텐 지역을 넘겨준다. 대신에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왕을 포기한다. 이 조약으로 잉글랜드 왕은 300년 넘게 이어진 프랑스 왕과의 주종 관계를 드디어 끊게 됩니다. 그동안 프랑스 왕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공작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보르도를 포함한 아키텐 지방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는 푸아티에를 비롯한
프랑스 내 봉토를 차지했고 프랑스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잉글랜드의 영역이 확장되게 됩니다. 또한 잉글랜드는 장 2세를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몸값 300만 크라운을 요구합니다. 이게 황금으로 치면 약 12톤 정도고 현재 시세로는 약 7천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프랑스에게 이 돈을 한 번에 지불할 능력이 있었을까? 불가능했기 때문에 프랑스 왕실은 잉글랜드 왕실의 일부만 성금으로 내고 잉글랜드는 장 2세의 두 왕자를 볼모로 런던에 잡아두는 조건으로 장 2세를 풀어줍니다. 장 2세는 왕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돈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 많은 금액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몸값을 마련할 수 없었던 장 2세는 뜻밖의 선택을 하는데 제 발로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갑니다. 기사도 정신에 따라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래서 자기가 돌아가서 포로가 됩니다. 잉글랜드에 계속해서 패배한 프랑스. 그런데 당시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100년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드디어 프랑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와 흑태자가 죽으면서 잉글랜드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샤를 5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샤를 5세는 프랑스가 잉글랜드보다 전력이 약한 점을 깨닫고 잉글랜드군과 국지전을 벌이면서 지방 도시를 하나씩 빼앗습니다. 또한 브레티니 조약의 내용을 수령하려고 왕권과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잉글랜드에 할양한 아키텐 귀족들을 부추겨서 잉글랜드에 반항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으로 두 국가는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프랑스는 승리를 통해 잉글랜드에 빼앗긴 영토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 샤를 5세를 뒤이어 왕위에 오른 샤를 6세 그리고 흑태자의 아들 리처드 2세가 각각 왕위에 오르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또 멈추게 됩니다. 샤를 6세가 즉위했을 때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리차드 2세는 10살이었습니다. 두 나라 왕 모두가 나이가 어렸고 특히 잉글랜드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 전쟁이 멈춥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절을 누릴 수 있었을까? 프랑스 왕 샤를 6세는 20대가 되자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해집니다.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기 몸이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몸에 손도 못 대게 하고 목욕도 거부하고 5개월 동안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이에 프랑스 내에서는 귀족들 사이에 파가 갈려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내분이 일어납니다. 프랑스가 혼란에 빠지자 이 틈을 노린 인물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또 잉글랜드의 강력한 왕이 즉위합니다. 바로 헨리 5세였죠. 헨리 5세는 당시 프랑스 왕 샤를 6세를 쥐락펴락하던 부르고뉴파 사람들과 손을 잡고 프랑스를 다시 손아귀에 쥐고자 합니다. 그런데 둘이 왜 손을 잡았을까? 프랑스 실세였던 부르고뉴 공작이 어느 날 갑자기 암살당하는데 부르고뉴파 사람들은 이것이 프랑스 왕실의 음모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헨리 5세는 프랑스가 혼란에 빠진 틈을 놓치지 않고 잉글랜드가 장 2세의 몸값을 전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군사를 이끌고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헨리 5세의 침공으로 벌어진 전투가 1415년에 벌어진 아쟁크로 전투입니다. 아쟁크로 전투는 크레시 전투와 푸아티에 전투의 종합 개량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두 전투에서 벌어졌던 전술, 경험, 용기, 그리고 프랑스 기사의 만용과 투지가 다시 재현됩니다. 이번에도 프랑스군은 잉글랜드 장궁을 견딜 수 있도록 기사의 갑옷을 개량하고 기사의 하마 전투 등 그동안에 배운 전술 개량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효율적인 부대 운영입니다.
전장을 이해하고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려면 군대가 팀워크에 맞아야 되고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 통제와 팀워크라는 부분에 근본적인 개량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 반드시 빼버려야 했던 기사들의 호승심과 객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국 이날 전투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두 번의 전투보다도 더 치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전날 억수같이 내린 비로 전장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살 세례를 받고 말에서 떨어진 중기병들은 튼튼한 갑옷 덕분에 부상은 면했지만 너무 밀집되고 진창에 무거운 갑옷으로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이 광경을 본 헨리 5세는 궁수들에게까지도 활을 벌이고 돌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갑옷도 없고 무기라고는 손도끼, 단검, 심지어는 몽둥이를 든 잉글랜드 경보병 궁수들이 덤벼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우아한 기사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합니다. 하찮은 보병들이 짧은 무기로 갑옷의 약점이 접합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찔러버리거나 제일 끔찍한 게 얼굴 가리개를 젖히고 얼굴에다 단검을 박아버립니다. 크래시 전투 때부터 수많은 기사들이 전투용 도끼, 이름 새겨진 기사들의 명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단검에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1415년 아젠크루 전투에서 승리한 헨리 5세와 잉글랜드 군은 북프랑스를 장악하고 프랑스 수도인 파리까지 손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1420년 헨리 5세는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운명을 바꿀 트루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기에 두 국가의 운명을 바꾸게 된 걸까? 프랑스 샤를 6세의 딸과 잉글랜드 왕인 자신이 결혼하고 왕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공동 왕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 전쟁은 프랑스 왕위 계승권으로 시작됐는데, 트루아 조약으로 잉글랜드 왕실이 프랑스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버린 것이었죠. 트루아 조약에 가장 열받을 사람이 누굴까? 샤를 6세의 아들이었던 샤를 7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자신이 프랑스 왕위를 이어야 하는데 이 조약 때문에 눈앞에서 왕위 계승권을 잃게 생겼으니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잉글랜드 왕 헨리 5세는 샤를 6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했고 곧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헨리 5세와 샤를 6세가 사망해버립니다. 1422년 고작 생후 9개월이 된 아기가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공동왕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가 바로 헨리 6세입니다. 잉글랜드의 헨리 6세가 프랑스 왕으로 인정되면 프랑스는 잉글랜드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두고 헨리 6세와 샤를 7세 사이에 또다시 첨예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잉글랜드는 당시 잉글랜드와 프랑스 영토 경계에 있는 오를레앙을 포위해서 샤를 7세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프랑스와 샤를 7세는 이대로 무너지는 것일까? 그런데 이때 프랑스를 위기에서 건져낼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소녀였죠. 절체절명에 빠진 샤를 7세 앞에 등장한 17살의 소녀. 그녀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잔다르크입니다. 과연 잔다르크는 어떻게 프랑스와 샤를 7세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잔다르크는 프랑스 동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란 소녀였습니다.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서 글도 전혀 모르던 소녀였는데 12살 때 그녀에게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 기이한 현상이 몇 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잔다르크에게 들리는 목소리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바로 위기에 빠진 프랑스 왕을 구하라 였습니다. 독실하게 교회를 다녔던 잔다르크는 이걸 천사의 목소리라고 확신하고 용기를 내서 인근에 있던 보클레르의 수비대장을 찾아가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잔다르크가 왕세자였던 샤를 7세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적을 공격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국은 왕세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며
이 나라를 왕에게 맡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수비대장에게 전달합니다. 수비대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로 뺨을 때리고 쫓아냅니다. 잔다르크가 여기서 포기하느냐? 그랬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비대장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수비대장은 샤를 7세에게 신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소녀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잔다르크가 샤를 7세가 있는 신홍성으로 갈 수 있게 말한피를 내어줍니다. 잔다르크는 당시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짧은 바가지 머리를 하고 바지를 입고, 당시에는 여자가 바지를 입은 게 이게 거의 신성모도까지 가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상태로 약 500km를 이동해서 샤를 7세가 있는 신용성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샤를 7세가 잔다르크를 바로 만나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당시 프랑스가 혼란스러웠는지 잔다르크처럼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잔다르크는 샤를 7세를 기다렸고 결국 3일 만에 샤를 7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도대체 어떻게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